뭔 얘기를 할 거냐면요. 남들은 시험이 다 끝나고 그리고 놀아. 근데 우린 계속 해야 돼. 이제 남들은 지금 힘들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놀러 가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남들 힘들 때 놀고요. 남들 놀 때 우린 힘듭니다. 자, 그래서 학원에 방학이 있는데요. 근데 막 목요일 날 멘토 들어온다 손. 금요일 날 들어온다 손.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들어온다 손. 일요일 날 들어? 너 아니구나. 일요일 날 들어와요? 화요일. 화요일? 그럼 화요일은 아니야. 자, 우리 학원이요. 지금 4월 30일이거든. 4월 30일, 5월 1일, 그리고 5월 2일, 그리고 5월 3일 이렇게 해서 이 4일 동안 학원 방학이야. 그때가 이제 시험. 우리 빼고 다 끝나요. 진짜 그러지 말고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우리 빼고 다 끝나거든 시험이. 자,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학원 방학인데요. 우리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토요일에 수업할 겁니다. 오면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들만 있을 거야. 알겠죠? 토요일에 수업할 거예요. 대신에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날 멘토하는 학생들은 멘토 수업은 없어. 알겠죠? 그러면 본 수업 우리 이제 이거 주말 본 수업 하고 나서 그 뒤에 숙제를 그냥 집에서 다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질문거리 생기는 건 그 다음 주에 질문하거나 톡으로 질문하거나 하면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학원 쉬는 거랑 상관없이 5월 1일 토요일 날 그냥 정상적으로 수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실 문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빠지긴 해. 너네 요때도 수학여행 아니야? 맞죠? 멘토 2번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목금 요때 이제 멘토하는 학생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요때 이제 빠지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보강을 하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보강 날짜를 잡아서 이 일요일날 멘토하는 학생이 있어서 또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앞에 보세요. 자,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우리 학원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방학입니다. 학원 방학이에요. 학원 쉬어요. 근데 우리는 못 쉬어. 우리는 시험이 안 끝났거든. 우리 빼고 다 끝났거든. 이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요때 멘토하는 학생들 있잖아. 지금 둘 일요일 날 하잖아. 맞죠? 둘 일요일 날 하는데 요 일요일 날 5월 3일 날 우리 수업 없습니다. 알겠죠? 멘토는 안 해. 대신에 5월 2일 토요일은 학원은 방학인데 우리는 수업할 거야. 이거지? 약올리지. 자, 학원은 방학인데요. 5월 2일 날, 요 토요일 날은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되고요. 그러니까 4월 30일, 5월 1일, 5월 3일 멘토하는 학생들은 수업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기했는데 까먹으면 여러분들 들어오면 저기 문 잠겨 있을 거야. 알겠죠? 대신에 멘토가 없는데 이제 본 수업 때 했던 이제 그 숙제나 이런 것들은 집에서 그냥 다 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저기 질문거리나 이런 것들 그 다음 멘토 때 이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톡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페이지를 한번 펼쳐봅시다. 3단원 왜 이렇게 안 뜨냐? 헐, 상순이가 오늘 시험 보면 안 들어간대? 기말 때 들어간대? 그러면 축구 공부 응원부 그게 끝인 거야? 아, 진짜 그 소설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 같다. 지금 진도 어디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그럴 만하다. 지금 저녁 공부 해야 되고 비린내 라디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구 공부가 성공인데 그거 내가 볼 때 2주일은 해야 될 것 같거든. 수업 6시간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 소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기말 중간 끝나고 그거 한 번 더 봐야겠네.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3단원 도대체 뭐 얼마나 꼼꼼하게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했대? 3단원 지문을 좀 꼼꼼하게 들어갔어요? 수행평가 한다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요 3-1단원 이제 점검 조정하면서 읽기. 앉으세요. 거기 추운데 괜찮겠어? 에어컨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조정하면 글읽기입니다. 요거는 진짜 별거 없어요. 알겠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당연한 생각의 흐름대로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 단원이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점검 조정하면서 읽기는요. 자신의 독서 상황이랑 수준에 맞는 글을 뭐 하는 거? 선정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면서 읽는 거. 두 가지야. 그래서 종류가 있거든요. 각각의 종류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 있다. 자, 167페이지 위에. 여러분들 그거 했을 것 같은데 읽기 전 단계, 읽기 중 단계, 읽기 후 단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 이거 나눠서 배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엇을 고려한다? 이게 고려사항이야, 고려사항.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 첫 번째가 뭐냐면 읽기 목적입니다. 읽기 목적. 학습, 여가, 생활 등 글을 읽는 목적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싶어서 글을 찾아. 근데 박사 논문 찾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못 읽을 거 아니야. 맞죠? 그게 바로 뭐야 지금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찾아야 되는 거죠. 또는 나는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글을 찾으려고 해. 그런데 누군가가 취미로 쓴 글이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래서 목적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심사나 흥미가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평소 관심 있는 주제나 분야를 고려해서 글 읽기 적합한 글을 선택해야지 글이 잘 읽어지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너무 어렵거나 쉽지 않은지 분량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적합한 글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요소고요. 자 그 다음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자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 상황이나 수준을 고려하면서 글 선정하는 거. 그거는 뭐야? 지금 요거 고려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 1, 2, 3번 고려해가지고 뭐 한다? 선정한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뭔데요? 제목이나 차례를 보고 글 내용 예측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 때 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제목을 보면서 궁금증 가지기 해가지고 제목을 보면서 만들 수 있는 질문 해가지고 막 그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나눠서 질문 만들기 막 이런 거 있었거든. 저기 초등학교 교과서 저기 학습 활동에 그게 이겁니다. 알겠죠? 궁금증 가지기. 근데 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비문학 독서에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내가 글 내용이 궁금해야지 다음 내용이 연결이 돼요. 안 궁금하면 그냥 막 무슨 망치로 때려맞는 듯이 정보가 계속 제공된단 말이야. 그런데 1분단의 내용을 읽었을 때 이 1분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디까지 궁금해할 수 있지? 궁금해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다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고 2분단 넘어가요. 비문학 읽기 할 때. 그러고 쭉 읽으면서 또 내가 궁금함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거 지금 궁금증 가지면서 내용 예측하는데 궁금증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중간 내용 보면서 찾아야 되잖아. 궁금증과 관련된 거. 맞죠? 자 그래서 내가 궁금증을 가졌던 걸 비문학 독해를 하면서 계속 정답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의문이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 예, 내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해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답을 찾은 게 무엇인가?
얘를 계속 갈라가면서 이제 읽는 게 비문학 읽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비문학 읽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제시가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고3 때 해보세요. 고3 때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단어 기억날 것 같아? 1도 기억 안 나.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도 기억 안 나실 텐데요. 맞죠? 기억이 안 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육 과정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생활에서 중요해. 자, 다음 읽기 중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읽고 있는 중이야. 읽고 있는 중에 활동할 수 있는 거 뭐 있는데요? 일단 단어 뜻 찾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내가 기존에 있던 배경 지식이 있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본문은 다 기억날 거야. 자, 다음 아까 얘기했죠. 질문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 답 찾아가면서 읽어야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읽기야. 자, 다음 네 번째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요. 아까 봐봐. 아까 예측은 뭐 예측한 거야? 제목을 보고 예측한 겁니다. 지금은 뭐로 예측한 거야? 내용을 읽고 예측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내용을 읽고 뭘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죠.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고, 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말은 뭐야? 예측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기. 이것도 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비문학을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면 글을 많이 읽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글을 읽다 보면은 이거 다음에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은데? 예측해요. 근데 뒤로 읽어보면 예측한 내용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밑줄 그을 때 예측한 내용이 아닌 것만 밑줄 그어놔. 왜냐면 예측한 건 내 머리로 다 해결 가능하잖아. 그러면 지문 읽으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어차피 내 머리로 충분히 예측하고 답변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예측 범위를 벗어났던 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측 범위에 벗어났던 글 내용들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훨씬 쉽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비문학 독해를 실제로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되게 오래 가르쳤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 사실 안 변하거든. 이거 전 교육과정에도 똑같이 있어요. 지문만 달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좀 몸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교육과정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것들도. 자, 다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을 살핀다? 맥락을 살핀다. 이것도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내용과 개념과 단어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데? 맥락을 찾아야 되는데 맥락 찾는 방법이 뭔데? 해당 문장을 중심으로 뭘 살핀다? 앞, 뒷 내용을 살핀다. 자, 글 다 읽었어. 어서와. 얼른 앉으세요. 페이지는 167페이지. 자,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맥락을 살피면서 다시 읽고요. 자, 다음 읽은 후에는 글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요약하면서 뭐 파악해요? 주제 파악하죠. 주제 파악을 읽는 중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 읽어야지.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정리하는 겁니다. 자,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이 있을 거고요. 이 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점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글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더 알고 싶은 내용 정리하는 거. 요거는 문제로 자주 나오죠.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봐봐봐. 어떤 비문학 지문이 있어요. 독서 지문이 있어. 지문 읽었어. 이 글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뭐가 옳지 않을까요? 이미 글 속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 게 옳지 않은 거야. 왜? 더 알고 싶은 내용이잖아. 그럼 글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이해돼요? 이런 식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알겠죠? 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려면 글 속에 나온 내용이야? 안 나온 내용이야? 안 나온 내용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신의 읽기 과정을 성찰한다. 성찰이 뭐야? 되돌아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읽었는지 성찰하고 평가하는 것까지가 바로 읽은 후 활동이죠. 읽은 후 활동. 읽고 난 이후의 활동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본문. 뭐야? 얘 이름이 연재네? 자, 봅시다. 자신이 읽을 글을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입니다. 글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글 선정하는 과정. 일단 첫 번째, 적당한 책을 찾아볼까? 자, 뭐 고려할 거야? 첫 번째, 잘 안 보이는구나. 읽기 목적을 고려할 거야. 자, 잘 보세요. 이거 문장 그대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역사보다는 실용적인 경제 상식이나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아가고 싶어. 개념을 알고 싶다. 쉽다잖아, 쉽다. 이게 뭔데? 읽기 목적이야.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너무 어려워. 뭐야?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 상식, 단어의 수준, 그 다음에 읽기의 적당, 무엇을 고려했다? 관심사와 수준을 고려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책을 펼쳤다. 책 제목은 1,000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이래요. 자, 그래서 뭐 살펴봤어요? 자, 여기 표시 동그라미. 차례를 살펴보니. 자, 차례 살펴봤습니다. 뭐를 찾았어?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상식을 다루었다. 무엇을 고려했어? 수준과 흥미를 고려했습니다. 수준이 뭔데? 어디 갔냐? 10대들의 경제학 10대. 수준, 흥미를 고려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봐봐. 콘서트 티켓에 대한 글이 흥미로워요. 요 부분이죠. 무엇을 고려했어? 흥미와 관심사를 고려했습니다. 지금 차례 막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제가 글을 읽는 과정을 살펴보고, 자,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면서 글 읽는 방법을 알아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일단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콘서트 티켓 가격을 소재로 하여서 경제 상식을 설명한 글일 것 같아야 일 것 같아. 뭐 했어? 예측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제목을 보고. 자, 제목을 보고 글의 중심 소재와 내용을 예측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거 읽기 점검 단원인데 생각보다 본문 내용 물어보는 거 은근 물어봅니다. 사실 이 단원 보다 보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 잘 안 해주거든요. 단원 자체가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가끔씩 요 본문을 내용을 물어볼 때가 엉망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도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첫 번째,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자, 티켓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티켓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처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화는 한정적인 것을 우리는 희소하다 또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희소하다의 의미가 뭐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화는 한정적인 거. 초등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무엇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까?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요? 자,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있죠.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원하는데 재화가 한정적이야.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진다? 희소한 성질을 가진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재화라는 단어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사전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자, 다음. 그렇다면 희소하다와 희귀하다는 같은 뜻일까요? 글자가 비슷해서 뜻도 비슷할 것 같지만 경제학적 의미는 다르답니다. 희소하다는 건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 희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즉 수요와 상관없이 수량이 적고 귀한 것을 말합니다. 희소한 건 수량이 많아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희소한 거야. 두바이 쫀득 쿠키가 한참 유행하던 당시에 두바이 쫀득 쿠키 세상에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그것보다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희소했던 거죠. 두바이 쫀득 쿠키를 보고 희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이 희귀한 건 뭐가 희귀한 거야?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희귀한 겁니다. 실제로 수량 자체가 적은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은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이랍니다. 자, 무엇을 활용했어? 기존의 배경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뭐야, 다이아몬드 여기서 희소하다고 얘기하고 있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희소하다고 할까요? 희귀하다고 할까요? 자, 수량이 적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는 뭐야, 여기서는 희소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는 희소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네요. 자, 내가 10년 동안 쓴 일기장은 희소하다고 할까요? 희귀하다고 할까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는 없으니 내 일기장은 희귀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나타내고 있어? 희소성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요 단원 지문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 방법 얘기하셨어? 뭘 얘기하셨다고? 설명 방법을 먼저 배웠어? 아, 진짜? 3-2 단원을 먼저 했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설명 방법을 먼저 하고 이걸 했어요? 아, 진짜? 그럼 이거 뭐야? 뭐야? 뭐라고요? 예시.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희소하다는 것, 희귀하다는 건 뭔데요? 아, 그 요거는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자, 일단은 요거부터 봅시다. 희소하다는 것은부터 해서 뜻입니다까지는 뭐야? 정의. 근데 이거 희소하다랑 희귀하다는 혹시 학교에서 대조라고 얘기했어? 대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 방법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진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 설명 방법 관련된 부분들이요, 사실 진짜 미세하고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대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조로 안 봐. 얘는 인과로 볼 수 있을 것 아직 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봐. 이거 예시 아닌가? 이건 분석 분류래. 이거 분류 아닌가? 예시래. 생각보다 그게 되게 많아요. 특히 구분이랑 예시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만 딱 정해가지고 그대로만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3단원이 사실은 진짜 그 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 그대로를 좀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끔씩 요 3단원 관련해가지고 그 이 교과서 본문에 없는 지문을 나눠줄 때가 있는데 혹시 나눠줬어요? 신문 기사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설명문 조그만한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나눠줬어? 그러진 않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희소하다 희귀하다 이거 가지고 대조 얘기는 안 했다, 그쵸? 자, 그러면 밑에 요거 가지고 예시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했나요? 자, 다음 물건의 가격은 잠깐만. 자, 요거 봅시다. 자, 지금 요거 맞나 지금? 요거죠, 요거.
잠깐만 이건 뭐가 돼야 돼? 이거 일기장 얘기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맞네요. 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지만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없으니 이 일기장은 희귀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뭘 이해 못했다는 거야? 왜 희귀한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일기장이.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일기장이 희귀하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앞에 읽어봤던 내용을 다시 읽으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희귀하다라는 의미를 봤더니 뭐야? 수요와 상관없이 수량이 적고 귀한 것을 희귀하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기장은 수요와 상관없이 유일하고 귀한 물건이니까 희귀하다고 하는구나. 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뭘 살폈어? 자, 맥락을 살폈습니다. 앞뒤 맥락을 살피면서 다시 읽은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라.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이 얼마나 희소한지 알려주는 지표랍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소비자들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수량이 결정된대요. 자, 물건의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도 비싸집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아.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막 비싸져요. 그래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갑자기 막 가격이 점점 올랐단 말이야. 여러분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맛있어? 그러면 또 사 먹을 의향이 있어? 아 그건 없어? 나 또 사 먹을 의향이 있다. 아무도 없어? 아 진짜? 난 요즘 사 먹고 있는데 다시. 어? 그런데 아니, 나는 언제 처음 먹어봤냐면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유행하기 전에 먹어봤어요. 그 한참 붐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뭘 좋아했냐면 두바이 초콜릿을 좋아했거든. 두바이 초콜릿을 사 먹으면 맛이 없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난 두바이 초콜릿 만드는 걸 되게 이제 만들어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저기 어디 유행하기 전이었어요. 거의 작년 추석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먹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막 유행이 시작할 때요. 저기 막미동에 어느 카페에 그걸 판다는 거야. 가서 먹어봤다. 진짜 충격적인 맛이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먹었다? 야 이거 다음 또 먹어야지. 근데 이제 막미동 갈 일이 없으니까 한 2달인가 3달 지났다. 전 국민이 다 먹고 있는 거야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거 맛있긴 했는데 그 정도인가 싶긴 했어. 나는 내 취향에 맞으니까 또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내가 거긴 아니었지만 딴 데 몇 군데 이렇게 먹었다. 그때 먹었던 맛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는 피스타치오나 잼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많이 넣어줬다고. 근데 유행할 때는 사 먹으니까 진짜 그냥 코딱지만큼 넣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던 맛이 아닌데. 근데 요즘은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카페에서 팔잖아. 엄청 많이 넣어준대요. 피스타치오랑 그 카다이프를 되게 많이 넣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수요와 공급 때문이야. 당시에 실제로 왜 그렇게 피스타치오 잼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양에 비해서 전 국민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품귀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잼을 많이 넣어줄 수가 없었대. 근데 지금은 뭐야? 남아돈대요 카페. 하도 많이 사놨는데 사람들이 안 사 먹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넣어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요즘 다시 한번 먹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오히려 유행할 때 안 먹었어. 못 먹었어. 너무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었어. 원래 진짜 맛있었는데. 하여튼 자 수요와 공급 때문에 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도 비싸집니다. 맞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살 수 없어. 비싸지니까. 콘서트 티켓 가격이 비싼 까닭도 결국은 뭐가 많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티켓이 희소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야. 요즘 콘서트 티켓 가격 얼마예요? 여러분들 덕질 안 해? 아직 덕질할 나이가 아닌 건가?
여러분들 언니들 수업하면 맨날 연예인 얘기만 하고 있던데 고등학생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해 오히려? 아니 어릴 때 덕질하던 사람 있었나? 어디 좋아요? 몰라요? 없어요? 어. 아 그럼 밝히는 좀 그래? 어? 콘서트 티켓 가격이 얼마인데요? 15만 원 해요? 17만 원이요? 누구 공연이 17만 원 하는데? 싼 게 이 정도라고? 그럼 비싼 애들은 얼마 하는데? 아니 안표는 빼고 안표는 그게 불법이잖아. 안표 빼고 실제 판매 가격 20만 원은 안 하지. VIP는 20만 원. 아, 그렇죠. VIP도 빼고 우리 VIP 아니잖아. 아, VIP 있을 수도 있지. 그 저기 뭐냐 팬클럽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가끔씩 VIP 그 자리에 초청되는 사람 있잖아. 난 실제로 그 당첨되는 사람 봤어. 심지어 BTS 거. 나 그게 진짜 놀랬어요. 아, 저게 진짜 하면 되는구나. 그 사람은 진짜 BTS에 한동안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저기 뭐냐 뭐 공개 음방이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음방 안 하지만 BTS가 예전에는 음방을 했으니까 그 음방하던 시절에 가가지고 그 당첨돼가지고 보고 오고 막 연말에 저기 가요대전 같은 거 하면 그거 당첨돼가지고 보고 오고 막 그러고 막 그거 팬클럽 그 안에서 당첨된다며. 그렇다고 하네. 하여튼 뭐 그냥 빼고 일반석 보통 얼마예요? 예전에 내가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면 일반석이 비싸면 99,000원이었거든. 10만 원은 안 넘었어. 10만 원 넘으면 사람들이 이러면서 안 샀단 말이야. 나 때는. 요즘 얼마예요? 17만 원? 그 정도? 빡세다. 콘서트 보러 가봤다 손. 안 가봤어? 아 진짜?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가보세요. 좋아요,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서 보면 엄청 재밌지. 엄청 쌤 재밌을걸? 나도 돈 주고 보러 가는 공연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없는 편도 아니라서 가보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콘서트 진짜 비싸단 말이야. 맞죠? 왜 비싼데? 원하는 사람은 팬덤은 수만 명이야.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명이야? 만석이 안 돼. 보통. 뭐 물론 이제 올림픽 이런 데서 하면 3만석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맞죠? 하여튼 자 근데 팬의 숫자에 비해서 콘서트 좌석의 숫자는 작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 콘서트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티켓이 희소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비싸게 거래되지만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돌멩이는 가격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제목을 보고 예측한 대로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뭐 하고 있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측한 대로 콘서트 티켓을 소재로 희소성과 가격의 관계라고 하는 경제 상식을 설명한 글이네. 뭐 한 거야? 예측한 내용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페이지.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수량이 적은 한정판 상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영어로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걔네는 일반 상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왜?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정판 상품도 그렇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상품을 한정판으로 적게 만드는 까닭이 무엇인가? 뭘 만들었어? 질문 만들었어요. 자 다음 희소성의 효과를 기대하고 일부러 적게 출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지금 뭐 했어? 자기가 답을 했어. 그리고 글의 내용이 맞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스스로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자
다른 사람이 갖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상품을 손에 넣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정판 상품에 열광한답니다. 연예인의 사진으로 만드는 연예인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영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이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것도 이런 희소성을 노린 것입니다.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판 상품을 가지려고 지갑을 연다는 거죠. 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던 시절에는 물을 사 먹는 사람이 없었고, 왜? 물이 뭐 했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요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생수 코너가 따로 있고 수도 요금도 냅니다. 왜 그런데? 물이 희소해져서. 이것도 희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환경오염으로 물이 오염되었으니 정화된 물을 사 먹는 것이지요. 왜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그냥 물이 그냥 주변에 옆에 그냥 강 흐르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물 떠다 마셨다고 하잖아. 자,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는 것을 사려고 돈을 모읍니다. 괴로움을 참아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돈이 많아 원하는 것을 고민 없이 바로바로 살 수 있으면 더 이상의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혹시 학교에서 별다로 따로 얘기한 거 없습니까? 자, 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가 이런 방식을 문답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묻고 답하는 방식. 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독자의 관심 또는 호기심 유발. 자,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어떤 바의 강조죠. 하나를 얻은 사람은 또 다른 새로운 욕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한정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글을 읽고야 그러면 읽기 무슨 과정? 읽은 후 과정이죠. 아까 나왔던 지금 표시했던 보라색 말풍선 있죠. 보라색 말풍선이 전부 무슨 과정입니까? 읽기 중입니다. 읽는 중 과정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읽은 후 과정이야. 읽은 후에 뭐 하는데? 자, 한정된 시간과 돈을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도 궁금하대요. 방법 글 속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온 내용을 궁금해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의 다른 부분도 읽어봐야 되겠어.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확인하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정리하는 거죠. 여기 있네. 학교에서 했을 것 같네. 정의 대조 예시. 정의 아까 뭐였어? 그 희소하다랑 그 다음에 희귀하다 뜻 얘기하는 거. 대조도 있네요. 뭐랑 뭐 대조하는 거. 희소하다랑 희귀하다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예시도 아까 있었죠. 사례. 자, 그래서 지금 이 연재가 읽기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떠한 것을 점검하고 조정했는지를 전부 딱 머릿속에 그냥 여러분들 이미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재화의 뜻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딘지 그냥 글의 맨 앞부분 딱 하면서 그냥 바로 떠올라야 돼, 본문들이.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공부가 좀 배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는 거. 모르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은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이어서 이해된다 라고 하는 게 뭐야? 기존에 있었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 오이씨, 안 보인다. 자, 이거 좀 앞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보이죠? 교재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앞부분을 다시 봤어. 이거 뭐야? 맥락을 살피는 거죠. 앞, 뒷 내용을 바탕으로 맥락을 살피는 거.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여 내용을 능동적으로 파악합니다. 자, 요게요. 요렇게 활동하는 게 능동적인 글읽기 로도 얘기합니다. 능동적인 글읽기 로도 얘기해요. 자, 다음. 그래서 아까 쌤이 보라색으로 나왔던 게 전부 뭐다? 이제 읽는 중 활동입니다. 요거 봅시다. 요게 전부 글을 읽는 중 활동이죠. 읽은 후는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내용 정리. 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점 정리. 그럼 읽기 전은 뭐 있었어? 요거. 아, 얘는 보라색인데 또 전이네. 그 보라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자, 얘는 읽기 전이죠. 자, 그리고 읽기 전에 하는 게 책 선정이거든. 책 선정 과정이 뭐야? 요겁니다, 요거. 책 선정 과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것도 뭐야? 글 선정 과정. 그래서 글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보고 내용 예측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학교에서 했어요. 혹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는 까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는 까다? 잘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이랑 비슷한 게 스카 아니야? 스카는 잘 돼요. 스카는 잘 돼? 집은 잘 돼요? 아, 집도 잘 돼? 잘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죠. 집에서 집중이 잘 돼야 된다고 하던데 나도 집에서 집중이 안 됩니다. 집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도 일이 있으면 퇴근을 안 해요. 집에 가면 안 하거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집에 가서 잘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뭐 할 거야? 제목을 보고 내용 해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대학 도서관은 언제나 시험 대비와 취직 준비에 열중인 학생들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을 찾는 것일까? 단지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면 방문은 꼭 닫은 채 기마개를 하고 혼자 공부해도 될 텐데 말이다. 도서관 자리를 맡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선 젊은이들을 보면 저리도 치열한 자리 쟁탈전에는 분명 까닭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 제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자, 심리학 이론은 몰라도 자,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혼자 방 안에서 문을 꼭 닫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를 할 때 더 효율이 오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공부를 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아, 좀 피곤한데 내일 할까? 아니면 피곤한데 좀 보다가 시계 봤더니 2시간 지났어. 낭패를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며 굳게 결심하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어느새 컴퓨터를 켜서 웹툰에 빠져 있거나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경험 말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도서관에 있는 다른 이들이 뿜어내는 공부의 열기 속에서 공부할 때 능률이 더 오르는 현상을 경험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경험한다는 거야? 공부의 열기 속에서 공부할 때 능률이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와 비슷한 현상은 헬스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대요. 집에 최신형 런닝머신을 사두고도 굳이 헬스장을 찾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려 하면 작심삼일로 끝난다면서 말이다. 혹시 집에 런닝머신 있는 사람 있어요? 요즘 잘 없죠. 있는 사람 있어? 요즘 집에 잘 안 두죠. 옛날에는 집이 좀 산다 싶으면 집에 런닝머신 있는 집들도 좀 있었어. 헬스장에 있는 런닝머신 운동할 거라고. 근데 그 집에 그 런닝머신 갖다 놓은 사람 중에 과연 매일매일 런닝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 나중에 지나잖아요. 그 쌤 외갓집에 저기 큰 외삼촌 이 집이 런닝머신이 있었거든요. 집에. 좀 지나면 거의 옷걸이에요. 얘가 이제 다 거기에 옷 다 걸기 좋아가지고 보면 외투 걸려 있고 잠옷 걸려 있고 이제 옷걸이로 사용이 되죠. 하여튼 쌤 집에도 그게 있어요. 그 턱걸이 하는 이 바가 있거든요. 걔 지금 먼지 쌓이고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닦지도 않아가지고 심지어 대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죠. 하여튼 자 혼자서 운동하려고 하면 작심삼일로 끝난단 말이야. 자 타인의 시선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타인의 존재가 수행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내 행동을 조금 더 촉진한다는 거야. 그래서 타인이 곁에 있으면 혼자 할 때보다 능률이 오르는 현상,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서 수행이 촉진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한대요. 설명 방법 뭐야? 정의. 자, 1898년에 스포츠 심리학자인 노먼 프리플렛은 사이클 선수들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사회적 촉진 현상을 처음 밝혀냈대요. 그는 사이클 선수들이 혼자 훈련할 때보다 여럿이 모여 훈련할 때 훨씬 더 기록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경쟁 관계인 타인의 존재가 수행을 촉진하는 현상에 주목했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라이벌의 좀 좋은 효과이기도 하죠. 라이벌이 있으면 더 이제 능률이 오르는. 자, 이후 사회 심리학자 플로이드 올포트는 수행을 함께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시각적, 청각적인 자극 때문에 능률이 향상될 수 있음에 주목했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들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자극 때문에 능률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965년 로버트 자이언츠는 사회적 촉진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그는 타인의 존재가 단지 수행을 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까닭을 설명한대요. 타인의 존재는 긴장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자, 그러니까 타인이 있으면 뭐가 높아져? 긴장도가 높아져. 이러한 긴장은 결국 익숙하거나 잘하는 과제를 더 잘하게끔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익숙한 과제를 할 때 타인이 곁에 있으면 적당히 긴장함으로 잘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사회적 촉진 현상이래요. 자, 다음 반면 타인의 존재와 긴장도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할 때에는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뭐가 사용되었어? 예시가 사용되었죠. 자, 타인의 존재와 긴장도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할 때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설프게 연습한 피아노 곡을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하면 긴장해서 안 하던 실수까지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 촉진 현상과 대비되는 바로 뭐다? 사회적 억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조 아니야 이거? 맞죠?
자, 그래서 사회적 억제 현상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억제를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랍니다. 비교적 쉬운 취미 생활이나 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과제는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커피숍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답니다. 자, 비교적 쉬운 취미 생활이나 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과제는 커피숍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랍니다. 평소 친숙하고 좋아하는 과목이라면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반면 지나치게 어렵거나 도전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히 연습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차분하게 혼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자, 그러니까 도전이 필요한 과제는 뭐 하는 게 좋다? 혼자 집중하는 게 좋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설명 방법이 요 과정이 지금 어디에서 제시가 된 거지? 아, 그냥 요거는 여기 전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1898년, 그 다음에 1965년,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그 뒤에는 없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해오던 연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설명 방법. 이 전체로 봤을 때 그냥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라에서 마로 넘어가는 이 전체 내용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요거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는 까닭과 관련해가지고 그 읽기 전중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직접 만들기로 했어? 직접 뭐 궁금한 점 만들기나 아니면 뭐 질문 만들기 이런 거 했어? 이거 여러분들 아마 똑같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들 있잖아, 그렇죠? 그거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오히려 뭐가 어려울 거냐면 요거 본문 내용 물어보는 거 있잖아. 내용 물어보는 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본문 내용도, 그러니까 지금 쌤이 표시를 안 한 것도 어찌됐건 지금 교과서에 요 읽기 전중국 활동 자체가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읽기 전중국 활동을 여기서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단어에 대해서 이제 단어의 의미를 궁금해서 사전을 찾는다든지 뭐 뭐든지 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이제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거든.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보도록 할게요.